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10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줌 강의까지 포함하면 벌써 20강이 남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조금만 예, 바짝 긴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고비 중에 하나였죠. 회색인 원형의 전설과 더불어서 좀 힘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지난번 화상 강의 때 우리 필준 씨가 워낙 그 발표를 상세하게 잘해서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는 이 강의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워낙 그 곳곳을 잘 살펴서 많은 수강생 동지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무기의 그늘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남았나? 당신들의 천국? 그렇죠? 그리고 남옥, 박원서의 남옥이 남았네요. 그리고 우리 오정희의 단편 소설집 유년의 뜰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집이 있어서 조금 수월해 보이죠? 근데 오정희 작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만만한 작품이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오뚝한 봉우리들 하나하나 이 탐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부르기 전에 내가 많이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철인데 김장 노동의 시간입니다. 나는 어제 부여에 있는 우리 매형 댁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배추 쪼개기, 쪽파 다듬기, 대파 다듬기. 근데 엄청난 노동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온 몸이 쑤시고 결리고 또 오늘 가야 됩니다. 지금 강의 끝내고 또 부여로 내려가야 돼요. 어제 한 대여섯 시간 노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저께 밤부터 어제 오늘까지 김장을 하느라 애쓰는 그 누이들, 매형들 보면 참 뭐라 할까요? 미안하죠. 예, 내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총 감독하는 그 상황에서 시골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내 고향에서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바람에 우리 형제들끼리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씁쓸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밥상에 이 김치 한 보시기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이 정성과 땀이 이 필요했을지. 그 김치 한 보시기의 사연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정성뿐이겠습니까? 바람이 도와줘야 되죠. 비가 도와줘야 되죠. 또 하늘의 햇빛이 도와줘야 되죠. 땅도 도와줘야 되지. 어떤 우주적인 이야기들이 이 김치 한 보시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배추를, 무를, 갓을 다 뽑아와서 그걸 다듬어서 절여서 씻어서 온갖 양념들 만들어서 이 비비기까지 비빈다 그러지 양념 입히는 걸. 그래서 한 통에
다 넣어서 김치냉장고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치 한 포기의 사연을 읽어내는 힘, 그게 바로 문학적 상상력이죠.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우리 주변의 생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기나긴 숱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자의 고통과 기쁨에 공명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내 삶의 저 깊은 곳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타자를 통한 주체의 발견,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김치 한 포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낙엽을 남겨놓고 있는 이 나무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그 절정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구절초와 이 국화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원래 성인이란 말이 유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이란 말이 있죠. 이 성인이란 말 원래는 이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원래 성자가 소리 성자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노자 오래된 판본에는 이 성인이란 말이 소리 성자 성인을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할 때 성자도 이 귀자가 반드시 들어가죠. 귀자가 들어갑니다. 볼까요? 성인 하면은 이렇게 쓰죠. 이 귀자, 입구자. 그러니까 귀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그 일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무엇보다 잘 듣는 사람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누구와 만나서 일대일로 만났을 때 누구 얘기를 잘 들어준다, 뭐 경청을 잘한다,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나무 한 그루의 이야기, 김치 한 포기의 이야기, 길 잃은 고양이의 이야기, 그렇죠? 또 길가에 떨어진 낙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힘이 바로 이 성인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성인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김장 노동의 시간에 지금에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장하는데 좀 도와주나요? 특히 남성들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김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또 얼마나 힘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마운 줄 알지. 백석 씨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국수도 떠오르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도 떠오르고, 흰 바람벽에서도 떠오르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김필준, 이찬결, 최내정, 최은지. 은지 씨는 김장 하는 과정 지켜본 적이 있나? 양념이 집안마다 많이 다 다르죠. 여러분 김장 김치에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고춧가루, 뭐 소금 이런 거 말고요. 이 고춧가루와 소금의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발효가 시작되죠. 그 염도를 잘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거하고 손으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지. 이 머리로 전혀 몰라도 손대중만으로도 기가 막힌 맛을 빚어내는 이, 이 뭐야,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수진인 할머니가 계시니까 김장을
함께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정염, 김동화. 우리 정념 씨는 김치 좋아하나? 이 외국인들이 김치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줄 몰라요. 김치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죠. 네, 김치 찬양은 나중에 기회다 하면 하도록 하고 너무 얘기가 길어집니다. 김동화, 김우현, 권민지, 김지환. 엄마 김치 담근다 그럼 많이 도와주세요. 문조서, 조우동, 이빈, 반효원. 문조서와 조우동은 더 강의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우진, 김도연, 김현아, 황재민. 재미있는 김장 맛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러는데 사 먹는 것은 며칠 못 가요. 한두 끼 사 먹는 거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마 김치 이 맛이 눈물겹게 그립습니다. 자, 오늘은 강석영의 무기의 그늘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화상 강의 때 전체적인 계획 얘기했으니까 학생이 훌륭하니까 선생은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해도 될 것 같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그 발표 준비 잘 하세요. 당신들 천국인가? 음? 음. 자, 무기의 그늘 보겠습니다. 무기의 그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했었죠. The Shadow of Arms라고 했습니다. 무기들의 그늘. 전선이 아니고 이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전선이 아니고 후방. 그것도 블랙마켓, 암시장이 배경이었죠. 이 암시장을 통해서 전쟁의 핵심에 육박해 들어가는 놀라운 이 서사 전략을 취하죠. 그죠? 지금까지는 되게 전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영화 아나요? 알포인트라는 영화들? 그 감우성이 주연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 고통받는 군인들,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 무기의 그늘은 그 전선이 아니고 다낭이라는 이 베트남 그 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있죠. 그 전선의 후방 중에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곳, 그 후방 중에서도 다낭 중에서도 블랙마켓, 암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악의 다툼들, 이 타락과 부패의 극한들, 그리고 게릴라들의 싸움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늘을 통해서 핵심에 다가간다는 이 전략,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발상이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이 포탄 쏟아지는 그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소설들은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이면을 통해서 전쟁을 다른 모습으로 그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소시민과도 다릅니다. 소시민과 무기의 그늘을 비교하면서 만나는 지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무기의 그늘은 1977년 11월부터 78년 7월까지 한국문학, 월간 문학 잡지죠. 한국문학에 연재됐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난장이었어요. 난장. 그러니까 난장판 시장 이런 뜻이죠. 이 난장, 어지러운 장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블랙마켓, 암시장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무기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합니다. 월간 조선이라는 그 월간지 말이죠. 83년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그러니까 11, 12, 1, 2, 3 5번에 걸쳐서 무기의 그늘 1부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87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부를 연재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는 70년대 말에 잡았고 박정희 시대니까 못다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지. 그러다 이걸 다시 다 뒤집어엎고 다시 쓴 모양이에요.
83년에 이 1부, 87년에 또 2부 해서 88년에 완결본으로 간행이 됩니다. 이 텍스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걸 텍스트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난장과 무기의 그늘의 차이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 텍스트들을 다 뒤적거려서 이건 연구자들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지만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난장이란 제목으로 연재됐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 77년부터 87년까지니까 대략 다음에 3월까지 연재됐으니까 10년 넘게 이 황석영이 이 붙들고 늘어진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각별하게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이 현대사를 되묻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이 있다 그랬죠.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 그리고 안정효가 쓴 하얀 전쟁 등 있고, 이 단편 소설들은 아주 많아요. 이 단편 소설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월남 문학이라고 장르란다. 목록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이 파병과 연동해서 특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 중에서도 무기의 그늘이 내가 보기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뭐 소설적 완성도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 무기의 그늘이라는 작품이 타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베트남을 통해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베트남을 우회해서 한국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그늘이라는 작품을 읽는 과정들은 정확하게 한국 현대사, 식민지부터 분단, 전쟁, 이 독재까지를 계속 되묻게 하는 과정입니다. 배경이 베트남이지만은 한국인이 몇 명 있고, 이 배경 대부분이 베트남인들이 등장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 베트남을 다낭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한국 문학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특히 안영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나를 발견하거나 나를 들여다보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라는 곳을 경유해서, 베트남이라는 역사적 현장, 베트남 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경유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묻는 것이지. 이런 작품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생산된 베트남 전쟁 관련 문학들도 주목하기로 했죠. 예를 들면은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이나 바늘레의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 등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 관련 작품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모우 정책 이후, 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이죠. 정책 이후 베트남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다시 맺었죠. 맺으면서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억 인구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이 나라예요. 우리와의 그 경제적 교역 규모도 세계 4위인가 그렇습니다. 중국, 맞죠? 중국, 미국, 일본보다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EU보다 많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기의 그늘을 읽으면서 베트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베트남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뒤틀려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겁니다. 자, 인물들 볼까요? 인물들 프로필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설의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안영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이 무게 그늘에서는 이 네 포스트를 주목하면 됩니다. 네 명을 주목하면 돼요. 안영규, 한국 쪽에서는 이 안영규, 오해정, 미미라 불리죠. 미미. 그리고 이 베트남 쪽에서는 팜꾸엔과 팜민 형제. 이 팜꾸엔은 남베트남 월남이죠. 남베트남 고급 장교입니다. 소령이죠. 팜민은 지금 후에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비엔민, 비엔민이 아니 비엣콩이죠. 비엣콩,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의 게릴라가 되죠. 그러니까 월남에서 둘이 형제가 싸우는 겁니다. 내전이죠, 내전. 이 얘기를 알려면은 조금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갔다가 봅시다. 뒤에 갔다가 지도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도 보이죠? 여기가 보면은 Demilitarized Zone이겠죠. DMZ입니다. 여기가 17도선이에요. 17도선. 1854년 제네바 조약을 통해서 이곳이 17도선이 됩니다. 이쪽은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입니다. 월맹. 베트남 독립동맹이 전신이에요. 여기 월맹이라 불렀고요. 여기를 월맹. 아니다. 이거 써줄게.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 월맹이라 불렀습니다. 이 월자는 월남할 때 우리 베트남 월남이라 불렀잖아, 그지? 월남이라 불렀는데 이때 월은 중국의 그 월나라 지방 있죠. 지금의 항저우 이쪽 지역입니다. 월나라 남쪽이라서 월남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월남인데 월나라 남쪽. 우리가 5월 동주할 때 오나라 월나라 있지. 그 월나라의 남쪽에 있어서 월남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월은 베트남의 약자로 불려요, 흔히. 그리고 맹은 독립동맹, 베트남 독립동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월맹이라 불렀어요. 이쪽을. 됐지? 그리고 이쪽은 여기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월남이라 불렀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월남이라 불렀어요. 이쪽이 전통이란 얘기겠지. 월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쪽이 북베트남이고, 알겠죠? 여기가 북베트남이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통일되기 전이니까 이쪽이 남베트남이에요. 남베트남. 됐죠? 그러면 이 전쟁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베트남 전쟁할 때 통킹만에서, 여기가 걸프 오브 통킹이지. 여기가 잘 봐야 돼.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조작해요. 이 통킹만에서 월맹군이 이 미군 잠수함을 폭격했다는 것이지. 이게 1964년 8월입니다. 1964년 8월. 이게 통킹만 사건으로 전쟁이 시작돼. 이게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있단 말이야, 하나가. 이게 전쟁이 하나 있겠지. 이 남베트남을 지지하는 게 미국이죠. 이게 첫 번째 전쟁 하나. 남북 월남의 싸움이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싸움이지.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이끌고 뒤에 소련과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죠. 남베트남은 고딘디엠인데, 이것만 잘 알아도 돼요. 고딘디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신문을 읽어서 익숙한 이름입니다. 고딘디엠. 지금은 응오딘디엠이라고 읽어요. 요즘은 이 원음에 가깝게 응오딘디엠이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타락을 극한 정권이었죠.
근데 이 안에서, 이 월남 안에서 이 고딘디엠 정권, 우리 무기의 그늘에서는 고딘디엠이라고 쓰니까 고딘디엠 정권에 이 저항하는 이 게릴라들이 있었어요. 그 게릴라 조직이 뭔가 하면 바로 베트남, 남베트남이죠. 남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이걸 줄여서 이걸 베트콩, 비엣콩이랬는데 이거 우리 베트콩이라고 많이 불렀죠. 베트남의 빨갱이 공산 커뮤니스트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베트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전쟁은 이 남베트남 내부의 내전 형식이지. 남베트남 내부에서 벌어진 내전 형식. 그러니까 월남군 또는 미군과 이 베트콩들과의 싸움이지. 물론 베트콩은 이 북베트남, 이 월맹군하고 이 뭐랄까 가까웠죠.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지? 음. 네, 이 안에서 이 월맹과 동맹 같은 그 라인이죠. 라인을 갖는 이 베트콩,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또 미국의 후원을 받는 월남군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이 우리 팜씨 집안을 보면은 이 팜꾸엔 형은 월남군 고급 장교지. 그리고 동생 팜미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게릴라야.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가서 아트와트 산맥에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다낭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후에가 있어. 이 후에가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베트남에 왕조가 여기 있었죠. 궁궐이. 이런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 일단 그림 그려지죠. 두 개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 크게 봐서는 이 월맹과 월남의 전쟁, 그리고 이 월남 안에서의 전쟁. 뭐 같은 큰 전쟁이 하지만 왜냐하면 월맹과 베트콩이 연대를 했으니까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868년 1월 30일 1868년 1월 30일에 이게 구정이었거든. 설날이었거든. 설을 세요. 이쪽도 이 구정 대공세가 펼쳐집니다. 이 남베트남 전역에서 이때 구정 대공세를 펼친 게 이 비에콩들이죠. 베트콩들입니다. 이게 이 전쟁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지. 우리 소설의 배경은 이 무렵입니다. 구정 대공세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 얼추 그려졌죠? 사실 이 지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쯤만 하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동아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에서 베트남 문학도 할 테니까 졸업을 앞둔 사람들 졸업을 연기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 되지 뭐. 그렇지? 지원 씨 그런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안영규, 오해정이 있습니다. 오해정의 사연도 참 파란만장하지. 기지촌을 떠돌다가 여러 미국 남성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이 팜꾸엔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하긴 하죠. 그 위장 결혼인지 뭐 어떤지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 국적 여권을 얻기 위해서였지. 철저하게 돈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자유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어딘가 홍콩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나죠. 떠나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죠. 맞죠? 오해정이 있습니다. 오해정을 통해서 기지촌의 풍경들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스포츠 클럽에 있는 마담 린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함께. 이 안영규도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안영규와
스테베리의 이 대화는 이 소설의 핵심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뒤에서 보죠. 팜꾸엔 팜민 형제가 있습니다. 이 팜꾸엔은 이 내가 얘기했죠.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래서 이 독구랍로 이런 게 있잖아. 독구랍. 이게 독립이고 독립을 독구랍이라고 발음하지. 이 풍경을 퐁꽁, 동경을 통킹. 그죠? 그리고 팜꾸엔은 범권이라고 나오지, 이름이. 이 성이 이 집안 성이 범씨예요, 범씨. 이렇게 쓰는 범씨입니다. 이 팜꾸엔은 이렇게 써요. 범권이야. 우리 식으로 읽으면은 판꾸엔. 그리고 판미는 판명입니다. 예, 범은 똑같고 이름은 명이에요, 명. 예, 밝을 명자입니다. 호치민 할 때 호지명 이러죠.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이 괄호 안에 한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판꾸엔 팜민. 요즘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자를 전혀 모르지. 여러분도 한자 거의 모르죠. 이제 이 한글 전용 세대가 완전히 등장한 거지. 한문은 완전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베트남은 로마자를 가져다가 이 성조 부호를 달아서 표기법을 대신하고 있지. 물론 쯔놈이라는 베트남식 표기법이 있긴 있었어요. 쯔놈. 근데 지금 그걸 거의 안 쓰고 로마자 알파벳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자를 다 잃었어요.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베트남 우리 유학생에게 한자를 아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도 거의 모르죠. 거의 모릅니다. 근데 내 생각은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리고 글을 읽고 외국어를 공부하려면은,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 일본어든 베트남어든 중국어든 또 제대로 된 한국어든 공부하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막 깊이 있는 고전 한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한자를 공부를 해야 그 깊이 있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반밖에 모릅니다. 말밖에 못해, 말밖에. 물론 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르죠. 그 의미까지 안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판꾸엔 판밍 하면 이름을 딱 알면은 바로 뭔가 딱 와닿지. 이 판꾸엔 소리형은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돈을 벌어서 빨리 이 싱가포르나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이 밍은 총명하죠. 밝은 사람입니다.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이 이름 명명법에 개입해 있는 거지. 그렇잖아. 물론 베트남 사람들은 꾸엔, 민 하면은 이 권자하고 민자를 한자로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한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떠올릴 수가 없겠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잖아. 물론 설명해 주면 알겠죠. 설명해 알겠죠. 자, 일단 얘기가 또 딴 데로 됐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어는 70%가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공부하면 베트남어 배우기 아주 쉬워요. 난 베트남어 배우는데 거의 이 사전 뒤지면서 읽는데 한 2달 걸렸습니다. 한 달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 단어를 바꿔서 보기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요즘 베트남 사전, 한배 사전에는 다 한자가 병기되어 있거든. 자, 팜꾸엔 팜민 형제가 있죠? 형제가 있습니다. 이 집안 다툼이죠. 이 내전이야, 내전 이게.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형은 월남군 고급 장교. 이 판미는 뭐야?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의 게릴라. 그래서 이 암시장을 드나들면서 공작하는 거지. 이 아투아트 산에서 훈련받고 와서 자신은 민족해방 전선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하고 속이고 팜꾸엔 형을 이 공작 대상으로 삼아서 이 조직에, 그러니까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쪽에 정보도 흘려주고 여러 가지 물자도 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싸움.
형제간의 싸움이죠. 이런 건 다. 어머니가 있고요. 슬픈 어머니입니다. 미가 있습니다. 누나죠. 누나. 그리고 레이는 예쁠 여자를 쓰죠. 레이. 여자를 쓰는 레이가 있습니다. 소환과 친구였던가 그랬죠. 에, 소환도 한자로 쓰면은 진시춘이에요. 진시춘.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눈여겨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가 어떤 진짜더라? 이 진짜든가? 잠깐 볼까요? 어떤 진짜인가? 이 진짜네. 백불 진짜네. 시춘. 진시춘이라고 쓰고 우리 베트남어를 읽을 때는 찬띠소안이라고 해요. 찬띠소안. 찬띠소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진은 찬이라고 있는 거지. 찬이라고 있는 거고 씨는 띠라고 있는 거고요. 소안은 소안. 이게 봄춘자죠. 이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설 저 뒤에 가면은 이 소안과 이 판민이 사랑했던 사이인데 헤어지죠. 소안이 아무 말 뭔가 판민이 나에게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판민이 얘기하지 않지. 그리고 소안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전쟁통에 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기로 하죠. 둘이 비극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이 레이가 소안의 여자친구였지. 판민과 소안과 사랑 얘기도 무기의 그늘의 중요한 동선 중에 하나죠. 그럼 딱 그림 그려지지. 크람페스키, 미국의 이 소령 총책이죠. 이쪽 그 다낭 쪽을 맡은 총책입니다. CID를 맡은 동유럽계 사람이라고 이름이죠. 루카스 중사가 있었고 레온이라는 사람,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죠. 하와이 한국학교에서 스태플 이 인물 주목하기 바랍니다. 탈영병이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영규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히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0년대 반전 평화 운동을 이끌었던 이 개인주의자들, 그 큰 흐름을 히피족이라고 그랬죠. 락 음악이나 이 포크 음악이 이 히피의 정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트린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죠. 지금은 아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지 모릅니다. 찬띠소안 있죠. 그 다음에 쿠엔콩과 쿠엔타트 형제죠. 형제인데 쿠엔타트는 항불운동의 전사였고 이 사람은 또 장사꾼이죠. 트람 박사, 적십자병원의 박사입니다. 원장이었죠. 히엔노인,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키엔중이 뭔가 이 월남군에 잠입해서 이 베트콩을 돕는 사람처럼 보이죠. 람 장군이라는 성장 역할을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장군이죠. 전체 그림 그려지죠. 우리 발표와 인물 프로필을 짧게 보면은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은 암시장을 주요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 실상을 한국인으로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린 소설이라는 점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린 소설이라는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기 학원 130쪽에 보면은 우리 안영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잘려있다. 내 고향 북쪽이거든. 여기서 나오죠. 안영규의 고향이 북쪽입니다. 북한이란 얘기죠. 나는 여기 와서야, 베트남 와서야 고향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너희들이 여기
베트남에서 가르쳐 주었지. 그러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이 한국의 역사적 상황들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셈이죠. 명확합니다. 이 의도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사를 간략하게 볼게요. 프랑스 식민지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1862년부터 1941년까지는 프랑스 지배를 받습니다. 프랑스가 아주 악랄하게 통치를 하죠. 프랑스. 그래서 이 프랑스 통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항불 독립 투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판보이 차오인데, 네, 이 한자로 쓰는 반패주라고 쓰는데 일단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판보이 차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왜 유명하냐면은 이 양치차오라는 이 중국의 계몽운동가가 있어요. 계몽운동가가 있는데 이 양치차오는 좀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관여합니다. 일본에도 다녀오고 베트남 독립운동가하고 뭐랄까요? 서로 연대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조선의 독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양계초라는 사람이에요. 양계초. 한자로 쓰면은 양계초입니다. 왜 이러나? 양계초입니다. 이게 넓어져야 하는데 왜 안 넓어지지? 됐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판보이차오, 양치차오, 즉 양계초. 이 둘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고 하니 월남망국사. 월남이 망국한 역사 이런 뜻이지. 그래서 판보이차오라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하고 량치차오라는 중국의 계몽운동가가 월남이 어쩌다가 망했는지 그 과정들을 쭉 대담의 형식으로 쓴 작품이에요. 이 역사서, 그러니까 대중적 역사서죠. 소설 대담 형식을 빈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학 작품에 가까워요. 개화기 문학 장르를 얘기할 때 역사 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이 월남망국사가 주시경 등에 의해서 번역이 돼요. 1908년 무렵에 이 월남망국사가 조선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무렵에 해서 이 월남이 망한 것을 보라. 우리도 자칫하면은 망국이 될 수 있다. 라는 경계심을 심어 주었던 거지. 많은 조선인들에게. 월남과 우리의 근대사에서 월남과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한 사건으로서 월남망국사의 번역 주목해야 됩니다. 이 월남망국사가 번역되면서 그 당시 한국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월남에 대해서 이 월남을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독립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베트남과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이런 판보이 차오 같은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 저항한 최고의 독립운동가는 뭐니 해도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사회주의 공부를 치밀하게 한 사람이죠. 판보이 차오는 좀 다릅니다. 계몽주의 운동가하고 좀 달라요. 레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소련의 약소민족 해방 전략 그 전략 속에서 베트남 해방을 모색했던 혁명가입니다. 호치민은 세계적인 혁명가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독립동맹, 이게 비엔민입니다. 비엔민, 베트민이라고 해서 베트민, 베트민.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독립동맹. 그 호치민의 한시, 한문으로 쓴 시를 김남주라는 70년대 최고의 저항 시인이 번역했다고 얘기했었죠. 호치민 하면 딱 떠올려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돼. 김남주라는 시인이 호치민의 어떤 시를 번역했는지. 호치민이 감옥에서 쓴 한시들이 있어요. 그 한시들을 우리 김남주라는 저항 시인이 번역한 거지. 김남주 이런 사람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1차적으로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두 번째는 1941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는 일본이 또 지배를 해요. 이 프랑스에 의탁하는 형태로 일본을 지배합니다. 이것도 복잡다단한데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 수업 시간 다 모자라요. 프랑스의 이 당시 프랑스에는 비시 정권이라고 해서 비시 정권, 비시라는 도시에 기반을 둔 정권이 있었어요. 이 비시 정권의 지배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 정권은 독일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친독 정권이었지.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은 또 주축국이었잖아. 일본이 프랑스 비시 정권에게 베트남 지배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다시 자신들이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지. 그러면서 프랑스인들을 대거 감금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단 일본 지배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패전하면서 베트남에서 물러났지. 그러면 독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북쪽에서는 이 호치민 중심으로 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월맹이 성립했는데, 또 남쪽에서는 이 친불 권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친불 세력들. 아까 고딘디엠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친불 세력들이 물러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이 프랑스 이 세력들이 친불 세력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전쟁이 벌어져. 이게 제1차 인도차내 전쟁이야.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45년 8월 10일 독립됐다 치자. 근데 이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 어디로 얘기 안 할게요. A가 있고, 근데 이 독립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 이게 친일 정권이겠지, B. 이 친일 정권들이 일본의 후원을 받아서 이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과 싸우는 꼴이 된 거지, 이게. 말 되나?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친불 세력들, 우리로 말하면 친일 세력들이 이 프랑스를 등에 업고 독립을 꿈꾸는 호치민 세력과 싸운 거란 말이야. 이게 제1차 인도차내 전쟁이에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 항불 전쟁이지, 항불. 프랑스에 저항하는 전쟁이야. 우리 역사가 그대로 포개집니다. 근데 여기서 디엠비엠프 전투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엠비엠프 전투를 계기로 해서 승리하죠. 어마어마한 승전이었습니다. 승리하면서 이제 제네바 협정을 맺어요. 이 제네바 협정이 뭔고 하니, 호치민이 이겼으니까 이제 이 평화로 가자 해서 이것도 베트남 전체를 통일시켜 주는 게 아니고 17도선을 나눕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었지. 나누고 이쪽은 이제 월맹, 즉 월남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하기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일단 잠정적으로 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상을 해서 통일 선거를 치른 후 통일해 나간다는 거였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선거를 치러서 통일 정부로
베트남의 자주적인 통일 정부로 나아간다는 나아가기로 해주겠다는 협정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56년에 이 협정을 파기해요. 협정을 파기하고, 파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아무리 봐도 이대로 밀고 나가면은 이 남쪽이 선거에서 질 것 같거든. 응? 왜냐하면 베트남 수많은 민중들이 다 호치민 세력들을 지지하니까. 그리고 이 친불 세력들, 여기 이제 미국이 들어왔죠. 친미 세력들을 이, 이 베트남 민중들이 배척할 것 같으니까, 응? 협정을 파기하고 딱 선을 그어서 분단을 공고해버리는 거지. 이해 갔죠? 여기 미국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월남에 있던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친불 정권이 이제 친미 정권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비슷하지 않니? 친일 세력이 친미 세력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구조. 이 데자비도 이런 데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 이쪽 월남이죠. 이 월남에서 베트남 민족해방정선 베트콩이 성립한단 말이야. 우리 판민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지. 이 제2차 이 전쟁을 이때부터 보기도 해요. 이제 월남 쪽에서 많은 이 민중들이 이 월남의 세력들과 미군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야. 그러다가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쳐버려야겠다 해가지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지.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파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딱 그림 그려지죠? 어떤 전쟁인지, 왜 베트남인지, 왜 베트남을 봐야 한국 현대사가 보이는지 확실히 알겠지? 그러다가 1968년 1월 30일 구정 대공세가 펼쳐집니다. 설날 대공세예요. 테트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어로는 구정을, 설날을 테트 대공세. 이 결정적인 공격이었죠. 이건 남쪽에서, 월남 쪽에서 베트콩들이 대대적으로 벌인 공세입니다. 물론 월맹 쪽 북베트남의 지원이 있었겠죠. 그 배경을 이 시점이 바로 이 무기의 그늘의 배경이에요. 됐죠? 75년 4월 30일 날 미국의 패배, 한국의 패배겠죠. 이른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통일을 완수하죠. 보세요. 뒷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베트남은 항불, 프랑스 제국주의 정한 운동에서 일본에 저항하죠.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물리치지. 일본 물리치고 연합군과 함께, 그리고 미국을 물리칩니다.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은 대단해요. 이런 제국주의와 싸워서 이렇게 이긴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 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을 비롯해서 세계 사상사와 지성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계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한 60년대 락 음악이나 이 포크 음악 같은 이 저항 음악들이 다 이 68년, 70년 초반 이런 베트남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히피 문화들도 다 이때 등장하죠. 이때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판민이 읽는 찌라시의 한 부분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식민주의자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부터 우리 베트남 민족은 어떠한 때에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1954년 7월에 제네바 회의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자는 자기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퇴시키는데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회의 참가국은
베트남의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존의 승인에 관해 엄숙히 성명하였다. 이게 제네바 협정이야. 제네바 회의야. 알겠지? 근데 이걸 폐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 인민을 살해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를 원조한 미제국주의자는 대신한 거지. 현재 다시 우리나라를 영구히 분단시키고 형태를 달리한 식민지 체제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남부 주민을 노예화시키려고 책무하고 있으며 침략전쟁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 남부를 동남아에서도 군사기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판민이 읽는 이 베트콩의 전단, 베트콩들이 읽는 교육 전단의 한 부분입니다. 교재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가요? 친일에서 친미로, 한반도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 그리고 이 한반도를 미국의 무기시장으로 바꾸려는 의도와 베트남에서 미국이 꾸민 일들, 어떤가요? 놀랍지? 내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베트남을 우회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본다는 것. 작가 황석영이 지향했던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 사상, 우리 의식 측면까지 어떻게 파고드는지 베트남을 통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또 얘기했죠? 이제 쉽습니다. 다 설명해서. 무게 그늘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낭이고요. 바로 그 도깨비 시장이라는 것이지. 다낭은 큰가요? 영규가 물었다. 처음 배치받을 때죠. 눈을 감은 채로 중사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섬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다 이 베트콩들에 의해 둘러싸인 있는 거예요. 여기 휴양지와 또 마찬가지처럼 보이죠. 축제야 축제. 미군들에게는. 전선에서는 총알바지로 대신 나온 한국군들이 죽어가고 있지. 40달러에 말이야. 근데 이 미군 장교나 이런 놈들은 휴양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많은 표현들이 나왔었지. 우리 누구야? 필준이 발표 때도 본 바와 같습니다. 뭐 비치발리를 하든 하거나 별 유흥을 다 즐기죠. 사방으로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밤만 되면 시내에서도 게릴라 습격을 받는다. 자네는 여기 온 보람이 있군. 보람이라니요. 돈 벌러 왔잖아. 돈 벌러 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용병으로서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베트남에 자원한 그 군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중사는 항의하듯이 말했다. 자넨 이제부터 도깨비 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소설이 막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전쟁터다. 여기서 뛰어라 이거지. 전선이 아니란 말이야. 전선에서 구르고 이 팔다리가 찍 뜯어져 나가고 그런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전쟁 현장을 볼 거란 말이지. 그늘이 더 무섭단 말이야. 어찌 보면 거기서 다 조종되는 거죠. 전쟁이란 장사야 라고 얘기하잖아. 강수병인가 누군가가. 장사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전선에서 죽어가는 이 병사들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 파리 목숨. 그냥 거리에 서 있어도 자네 호주머니에 달러가 고일 게야. 헬리콥터 밑으로 지옥과도 같은 밀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 도깨비 시장과 지옥과도 같은 밀림. 어디가 전쟁터인가? 어디가? 이 전쟁을 기획한 자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걸 읽어내야죠. 이런 현대사들을 우리는 정말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베트남 전쟁과 한국과의 관계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나? 아마 배워도 우리 때는 이 자유와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월남에 파병했다. 이따위 식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안 가르칠걸? 베트남과 우리가 수교한 마당인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권이잖아. 지금. 승전국이잖아. 그쪽이. 우리 한반도로 말하자면 북한이 이긴 셈이지. 예를 들자면 지금 자본주의화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 얘기할 것인가? 그런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 여기 조서 보고가 나오죠. 조서가 등장하죠. 세 번에 걸쳐서 그 조서를 통해서 받겠지만은 그런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얘기는 화성 강의 때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무기의 그늘을 읽으면서야 비로소 한국과 베트남의 현대사의 그 굴절들을 보게 되는 셈이지.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게 뭐냔 말이지, 학교에서. 혹시 유학 온 베트남 학생들 만나거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저기 호치민시 사이공에서 남베트남 월남의 수도였던 그 사이공에서 온 친구가 호치민 저기 하노이 북쪽 월맹의 수도였던 곳에서 온 학생을 내가 동시에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40년이 넘었죠. 45년이나 됐지. 그쪽은 통일한 지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소설들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베트남 소설들 잘 읽어야 돼요.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가 됐을 때 저 먼 미래의 모습은 베트남이 걸어온 길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 다를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우리의 문학 공부가 갖는 힘이죠. 베트남 가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장소가 와 닿을 겁니다. 이제 곳곳이. 이 무기의 그늘을 읽기 전과 후 최고의 그 베트남 휴양지라고 하는 다낭은 이제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장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후에라는 것도 고대 도시, 베트남의 고대 도시, 오래된 도시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판민이 다녔던 대학. 마지막에 이 토이가 죽으면서 어이없이 이 안영규에게 살해당한 판민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릴지도 모르지. 그게 상상력이죠. 전쟁터는 도깨비시장. 자, 이제 도깨비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된다고 했죠. 이게 출입문입니다. 이 소설의 출입문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PX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필준이가 발표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PX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집니다. 보면은 PX란 무엇인가? 큰 함석 창고 안에 벌어진 디즈니랜드. PX란 무엇인가? 접속탄 폭탄 한 개로 길이 1마일, 너비 4분의 1마일에 걸쳐서 100만 개 이상의 쇠파편을 뿌릴 수 있고 300에이커를 단 4분 동안에 동물과 식물이 살지 못할 고엽지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용품을 파는 곳이다. PX란 무엇인가?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라는 표가 적힌 방패를 들고 로마식 단검을 들고서 성조기의 옷을 입고 낯선 고장마다 나타나는 엉클쌤의 지붕 및 방이다 등등 이렇게 이어지지. 그러다가 이 말이 나옵니다. PX란 무엇인가? PX는 바나나와 한 줌의 쌀만 있으면 오순도순 살아가는 아시아의 더러운 슬로프 헤드들에게 문명을 가르친다. 슬로프 헤드, SLOPE 헤드예요. 슬로프. 이게 경사지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죠. 찢어진 눈 이러듯이 슬로프 헤드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을 부르는 속어라 그래요. 슬로프 헤드. 슬로프 헤드들에게 문명을 가르친다. 우윳빛 비누로 세수하는 법과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코카콜라의 맛이며 향수와 무지개색 과자와 드롭스 사탕이죠. 레이스 달린 잠옷과 고급 시계와 보석 반지를 포탄으로 곤죽이 되어버린
바라크 위에 쏟아낸다. 아시아인은 냄새나는 식탁 위에 뭐 똥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카레라이스 같은 걸 비유하면서 손으로 집어먹는 걸 보고서 배설물을 먹는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 이 얘기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구성해내고 그런 이미지를 실체화하지. 그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오리엔탈리즘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머릿속에 새겨지는지. 뒤에서 잠깐 볼게요. 아시아인은 냄새나는 식탁 위에 치즈가 올라가고 소녀들의 가랑이 속에서 빠져나간 콘돔이 아이들의 여린 손가락 위에서 춤춘다. 한 번이라도 그 맛과 냄새와 감촉에 도취된 자는 결코 죽어서라도 잊을 수가 없다. 상품은 곧바로 생산자의 축복을 재생산해낸다. 아메리카의 재화에 손댄 자는 US 밀리터리의 낙인을 뇌리에 찍는다. 미군이라는 그 낙인을 뇌리에 찍는다. 캔디와 초콜릿을 주워 먹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들의 온전과 낙천주의를 신뢰한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미국은 구원자고 그들이 던져준 껌 한 조각 초콜릿 하나에 목숨을 걸었었죠. 우리 소설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군을 온정의 화신으로, 은인으로 여기잖아. 시장의 왕성한 구매력과 흥청거리는 도시 경기와 골목에서 열광과 도치는 전쟁의 열도에 비례한다. 전쟁이 뜨거워질수록 도시의 경제는 살아나고 골목에서 열광과 도치는 커진다는 얘기죠. PX는 나무로 만든 말이다. 트로이의 목마란 얘기지. 나무로 만든 말 이해가죠? 트로이의 목마다. 이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베트남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식민화해버린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새로운 식민지지. 권력은 꼭두각시 세워놓고서, 정치 권력은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잉여 생산물이니 원조니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교란시켜버리고 미국 물건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 일본 일제를 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일본은 미국의 하수인이니까. 이 PX는 나무로 만든 말이다.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베트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 무기다. 뭐가? PX가. 한국의 기지촌 소설 읽으면은 이런 얘기들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한국 소설들 읽다 보면은 이 미군과 관련된 소설들이 많이 있거든. 읽다 보면은 이게 확 와닿을 겁니다. 트로이 목마의 비유 알겠죠? PX, 이 미제 물건이 넘치는 PX를 통해서 베트남 경제, 문화, 관계, 사회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지. 아름다운 소설 여러분에게 읽히고 싶은데 이런 현실도 봐야죠. 자, PX 읽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64, 66년 당시 이 당시 그 야당 뭐 고위 간부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땅을 입을 맞췄다 그러지. 우리도 드디어 베트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자신들의 식민지 근성을 그렇게 베트남에 전가시켜 버리는 거지. 우리도 이제 미국과 같은 반열에 왔다는 거지. 왜? 월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도 보세요. 물구나무 서기 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미군과 함께 군대를 파견해서 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니까 우리도 미국과 같은 반열에 이른 것이다 라는 정신승리법이야. 야당마저도 그랬단 말이야. 야당마저도. 참 한심한 노릇이죠. 어떤 비판도 없이 파병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 얼굴인데, 또 다른 얼굴인데 어떤 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 파병이라는 게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는 뭐 지금 거의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미국의 푸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베트남에서 들어온 그 달러 있죠. 병사들의 목숨으로 받은 달러. 이것도 다른 뭐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파견된 병사들보다 월급이 훨씬 적었다 그러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 월급을 다 이 경제 발전에 토대로 썼지. 또 그 가운데 정치인들 또 고위 장성들은 다 또 빼돌리고 이랬죠. 박정희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겠어 이때. 우리 그 베트남의 그 장성들 있잖아. 람 장군은 물론이고 팡꾸엔 얘들 다 보세요. 돈 빼돌리는 것들. 계피 농장 어떻게 얘들이 이 빼돌리니. 계피 농장이나 정향 농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향신료와 세계 지배, 얘도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향신료 정쟁 이런 다큐멘터리를 꼭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향신료 전쟁.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제국주의를 경영했는가, 제국을 경영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와 카리브해와 남미와 아프리카를 어떻게 이 장악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야만적인 짓을 했는가. 이 계피를 얻기 위해서, 정향을 얻기 위해서, 육두구를 얻기 위해서, 또는 설탕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초토화해 버렸어요. 차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호식품, 식탁을 좀 뭐랄까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담배 맛있는 거 피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맛있는 거 마시기 위해서, 차 한 잔, 홍차 한 잔 즐기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놔버렸어요. 식민지로. 나쁜 새끼들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서양에 대한 선망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이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 안달이 났던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를 그리워한단 말이지. 또 일본의 식민지를 대체한 미국을 아직도 은인처럼 섬긴단 말이지. 베트남으로 간 병사들이 자원에서 좋아서 왔겠는가? 돈 벌러 왔겠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요? 다 귀먹고 눈 멀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리고 이 고엽제 알죠? 모든 풀들을 없애버린 고엽제, 노란 고엽제 때문에 씨름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자신들의 몸을 그렇게 망친 그 폭력적인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됐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고엽제 전후에 이런 사람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베트남 파병 용사예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귀가 잘 안 들리죠. 지금은 오랫동안 못 만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픈 아이러니입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이유, 우리 안형규의 입을 통해서 한번 봐봐요. 한 사람의 전투원이 사선을 수십 차례 넘고 드디어 성한 몸으로 늪과 수렁과 정글을 빠져나와 귀국선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죠. 귀국선에 기진맥진해서 오르게 될 즈음에 그는 겨우 본국의 은행에 송금한 300달러짜리 저금통장. 기껏 번 돈이 300달러야. 한 달에 40달러씩 벌어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300달러 모은다는 얘기겠죠. 좀 쓰고 나면은. 우리는 사전짜리 목숨, 사전, 10전 이런 때 전, 이 화폐 단위예요. 40달러짜리 하루에 사전 이런 뜻인가 봐요. 사전짜리 싸구려 목숨이라는 뜻이겠죠. 사전짜리 목숨이란 말처럼 40달러의 생명수당 안에는
미국이 내준 여러 가지 경제 원조, 군원, 군사 원조, 줄임말이에요. 군사 원조, 차관, 돈 빌려주는 거지. 기업가들이 받은 특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야. 그 베트남 파병 병사 중에 죽은 사람이 6천 명입니다. 사망한 사람이라 치고 그 몸에 온갖 질병들이나 이 장애들, 그러니까 고엽제 이 피해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누가 감당하냔 말이지. 돈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경제 원조, 군사 원조, 차관, 기업가가 받은 특혜, 그 위에서 개발 독재가 시작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개발의 저 밑바닥 뿌리에 바로 이게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경제 부흥에 한국 전쟁이 있었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국의 경제 부흥, 60년대 경제 부흥, 70년대 경제 부흥의 출발에 바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거. 그 대가로 한국 군인들을 이렇게 바쳤던 거지. 한국의 젊은이들을. 국가 권력이. 좀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한국 역사를 정말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온갖 그 세계사의 연결고리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역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보세요. 남북관계가 제대로 안 풀리잖아. 국제관계하고 긴밀하게 연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고가야 돼요. 파고들어야 돼. 식민지와 이 해방과 분단과 전쟁, 독재를 다 파고들어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산 세상이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사는 이 터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게 지성의 높이지.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의 지성은 이 한국 역사와 세계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지못해 대학 들어와서 취업을 위해서 내달리는 그런 청춘이어서는 안 돼요. 누구 제자인데? 그래야 이런 깊은 상처와 어둠을 볼 수 있어야 이 빛들도 보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이 스테플리라는 친구예요. 이 스테플리 탈영병 있었죠.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나에겐 다가왔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눈에 안 띄었는데 이 스테플리의 반전 사상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스테플리는 월요일에 탈영해서 이제 겨우 닷새가 되었는데 벌써 군인대를 벗고 아시아에 찾아온 히피 같은 모습이었다. 히피 잘 찾아봐야 돼요. 사실 요 단락 하나 가지고서 에세이 쓸 수 있어요. 스테플리, 탈영, 히피, 반전 이렇게. 그럼 이게 존 레논까지 다 이어져요. 비틀즈까지, 롤링스톤스까지. 그리고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핑크 플로이드까지. 60년대, 70년대 초반 최고의 밴드들이 있거든. 존 바이즈까지. 그리고 68 혁명의 그 사상들 있죠. 5월 혁명의 사상들, 반전 평화운동의 계보들. 이런 것들이 쫙 보이지. 그리고 미국의 히피 소설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잭 캐루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캐루악이 쓴 이 길 위에서. 이런 작품들. 히피 문학들. 기성의 권위에 저항하면서 이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이 히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연과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기성세대 새끼들은 온갖 이념으로 무장하고 전쟁이나 하고 남 억압이나 하고 약탈이나 했단 말이지.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게 히피 정신이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있지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나는 그 단서가 이 무게 그늘에 바로 스테플리에게서 발견했어요. 스테플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서가 말이야. 그는 풀 냄새 나는 트롱 담배. 이쪽 그 히피들은 이 대마초 같은 거 많이 했거든. 풀 냄새 나는 트롱 담배를 연신 갈아붙였다. 여기 담배예요. 그는 군화를 벗고 타이어로 만든 호치민 샌들을 신었지. 미군인데 미군이 호치민 세력들을 무찔러야 되잖아. 근데 호치민을 옹호합니다. 이때 히피들이나 68년 혁명 세대들 있죠. 젊은이들은 다 호치민과 마오쩌둥을 존경의 대상으로 내세웠어요. 호치민 샌들을 신고 목에 나무 뿌리를 깎아서 만든 펜던트를 걸고 있었다. 나무 조각에는 달아나라 쥐새끼. 저 뒤에도 한번 나오죠. 달아나라고 인두로 지진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런 그 폭력에, 전쟁이란 폭력에 동원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이게 타령이지, 타령. 앞으로 도대체 어쩔 셈이냐, 이 더러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전쟁터는 더러운 지옥이었어요. 스테플리가 레온에게서 눈을 돌리더니 안영규에게 불쑥 물었다. 어이 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 전쟁을 거부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영규는 빙긋 웃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밥 딜런 알죠? 밥 딜런? 밥 딜런의 노래들 좀 들어보고요. 특히 블로잉 인 더 윈드 같은 것들. 이 밥 딜런은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죠. 밥 딜런. 그리고 존 레넌. 됐죠? 이런 사람들. 존 바에즈. 등등 아주 많아요. 핑크 플로이드. 음악 쪽에서 그렇습니다. 사상 쪽에서는 68 혁명을 참조하면 됩니다. 68 혁명과 반전 평화운동. 이런 게 나는 이번에 딱 스테플리를 통해서 딱 보였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보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내가 노란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 스테플리 안영규의 대화 132쪽, 133쪽, 그리고 268쪽, 270쪽.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테플리가 안영규의 도움으로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이 스테플리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죠. 스테플리 비극을 통해서 반전 평화 운동의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나로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무기의 그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한 부분만 볼까요? 268쪽. 여기 이 스테플리와 우리 영규가 얘기하는 부분 보세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 안영규가 스테플리가 대답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몰라.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홀든 콜필드라고 내 친구가 있지. 그 녀석은 이러한 홀든 콜필드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인데 누구더라? 잘 기억 안 나요?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이름이죠. 홀든 콜필드. 그 녀석은 이러한 가짜의 질서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 내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사랑으로 이 엄청난 것들을 부숴버릴 수 있을까? 사랑은 뭔가 수상한 개수작이야. 어물쩡하고 얼버무리는 거지. 사랑은 허위를 인식은 바꾸지만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혼자 중립을 선언하고 영원한 도망자가 되는 거야. 아름다움으로 위장된 요즘
요즘 노래의 패배주의와 평화, 외로움, 사랑 따위의 추상적인 노랫말들 좀 들어봐. 내가 어떤 프랑스인들처럼 정글 속으로 달아나서 해방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티베트 촌락이나 태평양의 작은 섬을 꿈꾸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짓이 될 거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섬 따위는 없어. 나는 아이들을 몰고 그대로 밀밭을 가로질러서 벼랑 아래로 추락할 거야. 희피적이죠. 예, 호미밭의 파수꾼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스테플리, 네, 마지막에 다 와가나요? 다 왔네요. 앞에서 우리는 안영규라는 한국 그 군인의 CID, 예,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안영규라는 한국 군인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을 경유해서 한국 역사를 보는 전략을 취한다 그랬죠. 지도는 앞에서 봤고요. 이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베트남인과 같다고 말해버린다. 우리가 겪은 이러한 삶의 조건은, 잘 보란 말이야. 우리가 겪은 이러한 삶의 조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아시아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당해온 조건이다. 이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이야. 백인들은 사냥감을 다투는 짐승들처럼 여러 대륙에서 피 묻은 발톱과 이빨로 서로를 뜯었다. 이게 식민지가 남긴 상처들이야. 분단, 내전, 이런 것들, 또 독재, 이 경제적 침체, 또 다른 경제적 예속화, 정신의 노예화, 이런 것들이 다 식민지가 남긴 그늘들이에요. 한국 사회의 분열도, 한반도 분단은 물론이지만 남한, 대한민국만 봐도 이 분열도 사실은 식민지의 지금 짙은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 친일 세력의 구애들이 형성하고 있는 큰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지. 그 싸움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질긴가.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적인 식민화, 노예화의 문제지.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서양이든 이 판타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오리엔탈리즘의 이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우리 전쟁 치렀잖아. 안에서 내전 치렀죠. 우리 조정래 태백산맥이 보여주듯이 안에서 우리 베트남의 베트콩과 월남군이 싸웠듯이 우리도 이 해방 직후에 말이야. 해방 직후에 이 48년부터 전쟁 전까지 싸웠잖아 여기서. 조정래가 태백산맥에 쓰고 있듯이 하대치를 비롯한 이 빨치산들이 싸웠잖아. 그걸 초토화했죠. 전쟁 때도 그래, 전쟁 때도. 지금까지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지. 베트남은 바로 우리를 비추는 놀라운 거울입니다. 네,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김장노동 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긴 소설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꼼꼼히 못 읽은 학생 있으면 꼼꼼히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확 트일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국현대문학 특강 10강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